2021년 3월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다. 나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밥솥에서는 갓 지은 쌀밥 냄새가 났다. 38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좋아하는 평범한 아침상이었다. 여보, 밥 먹어요. 대답이 없었다. 이상했다. 남편은 평소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마당에 빗자루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남편의 운동화도 현관에 가지런히 있었다. 여보, 나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불은 깔끔하게 개져 있었고 남편의 옷장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평소 남편이 즐겨 입던 회색 점퍼가 없었다. 서랍을 열어보니 내복 몇 벌도 사라져 있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나는 급히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자동 응답 멘트가 흘러나왔다. 손이 떨렸다. 다시 한 번, 또 한 번. 5번을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나는 안방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 보관하던 통장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남편이 사라졌다는 것을. 내 이름은 박정순, 올해 67이다. 남편 김철호와 나는 1983년 봄에 만났다. 당시 나는 29, 남편은 31였다. 친척의 소개로 만난 맞선 자리였다. 첫 만남은 서울 명동의 작은 다방이었다. 남편은 검은색 양복을 입고 왔는데 소매가 조금 짧아 보였다. 손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정직해 보였다. 말수는 적었지만 내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가 좋았다. 저는 공장에서 일합니다. 많이 벌진 못하지만 성실하게 살 자신은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다. 석 달을 만나고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하객도 50명이 채 안 되었고 예식장도 빌리지 않고 동네 회관에서 했다. 신혼여행은 경주로 1박 2일.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신혼집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다세대 월세방이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은 밖에 있었고 겨울이면 얼음장처럼 추웠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다. 남편은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했다. 기계 부품을 만드는 작은 공장이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손에는 기름때가 가득했고 작업복에서는 쇳가루 냄새가 났다. 고생했어요. 밥 먹어요. 나는 저녁상을 차렸다. 남편은 늘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다. 반찬이 별것 없어도 불평하지 않았다. 당신이 차려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힘이 났다. 1년 후 첫 아들이 태어났다. 이름은 민수. 작고 빨간 얼굴로 울어대는 아기를 안았을 때의 그 벅찬 기쁨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 없다. 2년 후에는 딸 지영이가 태어났다. 우리 가족은 넷이 되었다. 남편은 더욱 열심히 일했다. 주말에도 공장에 나가 야근을 했다. 나는 집에서 재봉일을 했다. 아이들을 업고 옆에 재우고 밤새 미싱을 돌렸다. 한 벌에 500원. 하루에 10벌을 하면 5,000원이었다. 우리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10년이 흘렀다. 우리는 드디어 작은 아파트를 샀다. 경기도 외곽의 15평짜리 아파트였다. 전세로 살다가 10년 만에 내 집을 마련한 것이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내 손을 잡았다. 당신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요.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다. 민수는 성실했고 지영이는 밝았다. 우리는 아이들 교육에 올인했다. 학원비가 부담스러웠지만
절대 아이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다. 민수는 대학에 진학했다. 지방 국립대였지만 우리는 자랑스러웠다. 지영이도 전문대에 갔다. 두 아이 모두 학비는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해결했다.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했다. 민수는 중견기업에 다니며 인천에 집을 샀다. 지영이는 간호사가 되어 부산의 한 병원에서 일했다. 두 아이 모두 제 앞가림을 했다. 우리 부부는 다시 둘이 되었다. 이제 우리 좀 편하게 살자. 남편이 말했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65에 공장을 그만뒀다. 퇴직금으로 2천만 원을 받았다. 우리는 그 돈으로 오래된 아파트를 수리하고 작은 텃밭을 빌렸다. 남편은 매일 텃밭에 나가 상추, 고추, 토마토를 키웠다. 나는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에 다녔다. 가끔 손주들이 놀러 오면 우리는 온 집안에 웃음꽃이 피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노년이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계속될 줄 알았다. 2018년 12월 남편이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무료예요. 가벼운 일이라도 좀 하려고요.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작은 부품 공장에 취직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 5일 근무. 월급은 180만 원이었다. 나는 반대하지 않았다. 남편이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무리하지 말고 몸 조심해요. 걱정 마요. 그냥 기계 돌아가는 거 보고 부품 정리하는 일이에요. 남편은 성실하게 출근했다. 아침 8시에 집을 나서고 저녁 6시면 돌아왔다. 얼굴에는 활기가 돌았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2019년 12월 23일 겨울이 깊어가던 월요일이었다. 오후 3시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김철호 씨 보호자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현대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남편분이 산재 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이쪽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요? 빨리 오십시오. 상태가 심각합니다. 나는 손이 떨려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급히 외투를 걸치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은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신음소리로 가득했다. 나는 간호사실로 뛰어가 물었다. 김철호 환자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커튼 너머를 가리켰다. 커튼을 걷자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오른손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다. 붕대 사이로 피가 스며 나왔다. 여보.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남편은 힘없이 눈을 떴다. 미안해요. 조심했어야 했는데.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시죠? 환자분이 기계에 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새끼손가락이 심하게 손상되어서 절단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절단이요? 네. 뼈와 신경이 모두 파열되었습니다. 살릴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수술은 3시간 동안 이어졌다. 나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수술이 끝났다. 남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의사가 나에게 설명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오른손 새끼손가락은 절단했습니다. 남편의 오른손에는 4개의 손가락만 남아 있었다. 남편은 일주일 동안 입원했다. 나는 매일 병원에 갔다. 아침에는 미역국을 끓여보은 도시락에 담아갔고 저녁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갔다. 남편은 말이 없었다. 오른손을 내려다보며 한숨만 쉬었다. 괜찮아요. 손가락 하나 없어도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미안해요. 이 나이에 이런 사고를 당하다니.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남편은 고개를 돌렸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퇴원 후 남편은 집에서 요양했다. 손은 천천히 회복되었지만 남편의 마음은 회복되지 않았다. 텃밭에도 나가지 않았다.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여보, 밥 먹어요. 입맛이 없어요. 나는 걱정이 되었다. 우울증이 온 게 아닐까 싶었다. 3개월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산재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보상금은 총 8천만 원이었다. 장애 등급 12급, 손가락 절단에 대한 보상이었다. 회사 측에서도 위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총 8,500만 원. 우리 부부에게는 평생 처음 보는 큰 돈이었다. 남편은 통장을 들고 집에 왔다.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떠올랐다. 여보, 이 돈으로 우리 미래를 준비합시다. 무슨 미래요? 아파트도 좀 더 큰 곳으로 옮기고 남은 돈은 저축해서 나중에 아프면 병원비로 쓰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평화로운 밤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전날 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9시쯤 잠자리에 들었다. 먼저 잘 깨우라고 말하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10시쯤 잠들었다. 아침 6시 눈을 떴다. 평소 남편은 나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다. 하지만 그날은 마당에 빗자루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여보, 대답이 없었다. 안방 문을 열었다. 이불은 깔끔하게 개져 있었고 남편은 없었다. 화장실을 확인했다. 없었다. 마당으로 나갔다. 텃밭에도 없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전원이 꺼진 상태입니다. 손이 떨렸다. 다시 한 번, 또 한 번. 5번을 걸었지만 같은 멘트만 반복되었다. 나는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옷장을 열었다. 남편의 회색 점퍼, 등산화, 내복 몇 벌이 사라져 있었다.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우리 부부 공동 명의의 통장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남편이 짐을 싸서 나간 것이라는 걸. 나는 급히 은행 앱을 열었다. 로그인하고 잔액을 확인했다. 잔액 72,350원. 어제까지만 해도 8,320만 원이 있었다. 남편이 어젯밤 내가 잠든 사이에 모든 돈을 인출한 것이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왜 이러는 거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왜요? 무슨 일이에요? 민수야. 아버지가 사라졌어. 뭐라고요? 나는 상황을 설명했다. 민수는 급히 집으로 왔다. 엄마, 진정하세요. 아버지가 어디 갈 데가 있겠어요? 돈을 다 가져갔어. 8천만 원을 다 인출했다고.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우리는 경찰서에 신고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성인 남성이 자의로 집을 나간 경우 경찰이 강제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가족분들이 직접 찾으셔야 합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철호 씨 못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혹시 어디 간다는 말 안 했어요? 전혀요. 무슨 일 있어요? 한 명, 두 명, 10명에게 전화했지만 아무도 몰랐다. 직장 동료에게도 연락했다. 역시 모른다는 대답뿐이었다.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이 왜 떠났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38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질 수 있을까? 다음 날 나는 은행에 갔다. 거래 내역 좀 보여주세요. 은행원이 내역서를 출력해줬다. 3월 15일 23시 47분 ATM 출금 200만 원. 3월 15일 23시 52분 ATM 출금 200만 원. 3월 15일 23시 58분 ATM 출금 200만 원. 남편은 새벽 0시까지 ATM에서 여러 번에 걸쳐 돈을 인출했다. 하루 출금 한도가 있어서 여러 번 나눠서 뽑은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거래 내역. 3월 16일 새벽 0시 3분 계좌 이체 7,520만 원. 낯선 계좌로 송금되어 있었다. 이 계좌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경찰서로 다시 갔다. 이 계좌 추적해 주실 수 있어요? 금융 거래는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만 추적이 가능합니다. 남편이 제 돈을 가지고 사라졌는데 범죄 아니에요? 부부 공동명의 통장이라면 법적으로는 남편분도 인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무너졌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매일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남편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다. 밥맛이 없었다. 잠도 오지 않았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나갔다. 민수와 지영이가 번갈아 가며 집에 왔다. 엄마, 병원 가보세요. 많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이러다 엄마까지 쓰러지면 어떡해요. 지영이는 눈물을 흘렸다. 아빠가 왜 이러는 거예요? 평생 착하게만 살았는데. 나도 그게 궁금했다. 남편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2주가 지났다. 어느 날 나는 남편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수첩에는 남편의 필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메모들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이상한 메모가 있었다. 제주 3월 20일 출발. 제주도? 나는 수첩을 들고 다시 은행에 갔다. 혹시 남편이 최근에 항공권이나 숙소를 결제한 내역 있나요? 은행원이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다. 네, 있습니다. 3월 10일에 제주행 항공권 2구매를 구매했네요. 구매요? 네. 그리고 제주도의 한 펜션 결제 내역도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두매. 남편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펜션 이름 좀 알려주세요. 바다가 보이는 집입니다. 제주시 애월읍에 있네요. 나는 그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펜션을 검색했다. 펜션 홈페이지에는 예약 확인 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있었다. 나는 남편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다. 예약 확인 메일이 있었다. 예약자 김철호 투숙 인원 2명 체크인 3월 20일 체크아웃 4월 20일 1개월 장기 숙박.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션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철호 씨 예약 확인하려고요. 네. 김철호님 3월 20일 체크인 예정이시죠? 네. 혹시 지금 거기 계세요? 아직 체크인 전이라서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결심했다. 제주도로 간다. 직접 가서 남편을 만난다. 3월 19일 나는 김포공항에 있었다. 평생 비행기를 탄 적이 거의 없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남편과 찍은 사진 한 장을 넣었다.
민수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다. 엄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응. 엄마가 직접 가봐야 해.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너는 회사 다녀야지. 엄마 혼자 갈 수 있어. 민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안았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리고 아빠한테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출국장으로 들어갔다. 비행기는 1시간 정도 걸렸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푸른 바다, 하얀 구름.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내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택시를 타고 에어르브로 향했다. 바다가 보이는 집이라는 펜션 아세요? 아, 거기요? 알죠. 해안도로 따라 있어요. 택시는 구불구불한 해안도로를 달렸다. 파도 소리가 차창 너머로 들렸다. 30분 후 펜션 앞에 도착했다. 하얀색 2층 건물이었다. 바다가 보이는 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정원에는 야자수가 심어져 있었고 현관 앞에는 나무 벤치가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현관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카운터에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어요? 아니요. 혹시 김철호 씨 오셨나요? 김철호 님이요? 아직 체크인 안 하셨는데요. 내일 체크인 예정이죠? 네, 맞아요. 제가 그분 아내인데요. 여기서 좀 기다려도 될까요? 여성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손님이 아니신데 로비에서 기다리시기는. 나는 지갑을 꺼내 1박 숙박비를 냈다. 방 하나 주세요. 오늘 하루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나는 2층 작은 방에 짐을 풀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주황빛 하늘, 붉게 물든 바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 앉아 남편과 찍은 사진을 꺼냈다.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이었다. 경주 불국사 앞. 남편은 어색하게 웃고 있었고 나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당신, 왜 이러는 거예요?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음 날 아침 9시 나는 로비 구석에 앉아 있었다. 커피를 시켜놓고 현관문만 응시했다. 10시가 되었다. 11시가 되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12시쯤 사장이 물었다. 아직도 기다리세요? 네. 체크인 시간이 몇 시예요? 오후 2시부터예요. 나는 계속 기다렸다. 오후 1시, 점심도 먹지 않았다. 배도 고프지 않았다. 오후 2시 10분 현관문이 열렸다. 남편이 들어왔다. 회색 점퍼를 입고 캐리어를 끌고 있었다. 얼굴은 예전보다 밝아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 젊은 여성이 함께 있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긴 생머리에 화장을 한 여성이었다. 그녀도 캐리어를 끌고 있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남편은 카운터로 걸어갔다. 나를 보지 못했다. 나는 로비 구석 큰 화분 뒤에 숨어 있었으니까. 김철호입니다. 예약 확인 부탁드려요. 네, 확인했습니다. 201호실이에요. 여기 키 받으세요. 남편은 키를 받고 여성과 함께 계단을 올라갔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호흡이 가빠졌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사장이 달려왔다. 괜찮으세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38년. 38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젊은 여자와 함께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을 나는 그 장면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왜? 그 질문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왜 나를 버렸을까? 38년이 무의미했을까? 산재 보상금을 받자마자 나를 떠날 계획을 세운 걸까? 핸드폰을 꺼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다. 아이들한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다. 대신 친한 친구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순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나는 상황을 설명했다. 순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순아, 그 사람 미쳤구나. 38년을 그렇게 버릴 수가 있어? 나도 믿기지 않아. 지금 어디야? 제주도라고? 응, 펜션에 있어. 당장 돌아와. 그런 인간 만날 필요도 없어. 아니야. 나 직접 만나볼 거야. 만나서 뭐 하게? 내가 직접 물어봐야 해. 왜 이러는지.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정순아, 너무 상처받지 마. 알았지? 응. 전화를 끊고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증거가 필요했다. 남편이 젊은 여자와 함께 있다는 증거. 나는 핸드폰 카메라를 켰다. 내일 아침 두 사람이 나오면 사진을 찍기로 했다.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할 준비를 했다. 인터넷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다. 마지막으로 남편과 대면할 준비를 했다. 무슨 말을 할까? 화를 낼까? 울까? 아니면 담담하게 말할까? 나는 밤새 고민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담담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다음 날 아침 8시 나는 로비에서 기다렸다. 9시가 되었다. 10시가 되었다. 201호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11시쯤 드디어 문이 열렸다. 남편과 그 여성이 나왔다. 두 사람은 캐주얼한 옷을 입고 손을 잡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계단 앞으로 걸어갔다. 남편이 계단을 내려오다가 나를 봤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순아. 여성도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다. 38년을 함께 산 아내한테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지더니 여기서 이러고 있었네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나는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8천만 원 가지고 이 여자랑 여기 온 거예요? 여성이 끼어들었다. 저희는 당신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나는 여성을 쏘아봤다. 여성은 입을 다물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순아,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었어. 당신 인생이요? 그래. 38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잖아. 이제 나도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다. 자유롭게 산다는 게 아내를 버리고 젊은 여자랑 도망치는 거예요?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나도 사랑하고 싶어. 사랑이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거 받아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2가지 서류가 들어 있었다. 하나는 이혼 합의서, 다른 하나는 재산 분할 청구서.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8천만 원 중 절반인 4천만 원 당장 돌려주세요. 그 돈은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다. 4천만 원이라니. 그건 내 산재 보상금이잖아. 부부 공동명의 통장에 있던 돈이에요. 법적으로 절반은 제 거예요. 하지만 돌려줄 거예요. 안 돌려줄 거예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다.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38년 동안 제가 당신한테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세요? 재봉이라면서 번 돈 전부 당신한테 줬어요. 아이들 키우고 집안 꾸리고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제 인생은 없었어요. 알아.
그건 고마워. 고맙다고요?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고마우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말 한마디, 설명 한마디 없이 사라지면 안 되죠.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38년이 지워지나요? 나는 돌아섰다. 일주일 안에 4천만 원 제 계좌로 송금하세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정순아. 그리고 다신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나는 펜션을 나섰다. 뒤에서 남편이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제주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를 탔다. 창밖으로 바다가 멀어졌다. 제주도가 작아졌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제야 눈물이 났다. 참았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옆자리 승객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38년.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한순간에 남이 되었다.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민수가 마중 나와 있었다. 엄마. 민수는 나를 꼭 안았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응. 괜찮아. 아버지 만났어요? 응. 만났어. 뭐라고 하던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그냥 집에 가고 싶어.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은 예전 같지 않았다. 남편의 슬리퍼가 현관에 있었다. 거실에는 남편이 보던 신문이 놓여 있었다. 안방에는 남편의 옷이 걸려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치우기 시작했다. 슬리퍼는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신문도 버렸다. 옷은 박스에 담았다. 민수가 말렸다. 엄마, 지금 하지 말고 좀 쉬세요. 아니야. 지금 해야 해. 나는 남편의 흔적을 하나하나 지웠다. 3시간이 걸렸다. 집은 훨씬 텅 빈 것처럼 느껴졌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일주일이 지났다. 남편에게서 아무 연락도 없었다. 4천만 원도 입금되지 않았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50대 여성 변호사였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분이 일방적으로 공동재산을 가져간 거네요. 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혼 사유가 될까요? 충분합니다. 남편의 부정행위, 그리고 악의적 유기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있으세요? 네, 있어요. 나는 핸드폰에서 사진을 보여줬다. 남편과 젊은 여성이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다. 좋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2주 후 법원에서 소장이 접수되었다. 남편에게 소송 통지서가 발송되었다. 며칠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순아, 소송까지 할 거야? 당연하죠. 제 돈 돌려받아야죠.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저버리고 도망친 건 당신이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냥 돈 좀 나눠주면 안 돼? 안 돼요. 절반 돌려주세요. 4천만 원은 너무 많아. 그럼 법정에서 봐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4개월 후 첫 재판 기일이 잡혔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남편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오랜만에 보는 남편은 많이 초췌해 보였다. 머리는 더 휘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다. 하지만 나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다. 판사가 입장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주장했다. 재판장님, 8천만 원은 피고의 산재 보상금입니다.
피고가 손가락을 잃고 받은 보상금이므로 이는 개인 재산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하지만 그 돈은 부부 공동명의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그 순간 부부 공동 재산이 된 것입니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 측에서는 왜 공동명의 통장에 입금했습니까?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원래 쓰던 통장이라서요. 그렇다면 공동재산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두 번째 쟁점은 부정행위였다. 우리 측 변호사가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을 제출했다. 재판장님, 피고는 산재 보상금을 받자마자 제3자와 함께 제주도로 도피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정행위입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사진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친구와 여행을 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라면 왜 손을 잡고 있습니까? 남편 측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다. 재판은 3개월간 계속되었다. 증인 신문도 있었다. 펜션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이 부부처럼 보였습니까? 네. 같은 방을 쓰고 함께 식사하고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2022년 1월 드디어 판결이 나왔다. 2021가 56,789호 제3분할 및 이혼 청구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주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라.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판사가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는 산재 보상금을 받은 직후 원고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가출했으며 제3자와 함께 제주도에서 한 달 개월간 체류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의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8천만 원은 부부 공동명의 통장에 입금된 이상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절반인 4천만 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결이 끝났다. 나는 법정을 나섰다. 남편이 뒤에서 불렀다. 정순아.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판결 후 2주 만에 4천만 원이 내 계좌로 입금되었다. 나는 통장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다. 38년이 4천만 원으로 정리된 것 같아서 씁쓸했다. 하지만 나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먼저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다. 20평짜리 햇볕이 잘 드는 남양 아파트였다. 이사를 하고 새 가구를 들였다. 남편의 흔적이 전혀 없는 오롯이 내 공간이었다. 복지관에 다시 등록했다. 노래교실, 서예교실, 요가교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시작했다. 친구들도 자주 만났다. 순자, 영자, 미숙이. 오랜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고 수다를 떨었다. 정순아, 요즘 표정 많이 밝아졌다. 그래. 응. 예전에는 뭔가 짓눌린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자유로워 보여. 순자의 말이 맞았다. 나는 자유로워졌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되었다. 눈치 볼 필요도 없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었다. 1년이 흘렀다. 나는 이제 남편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다. 가끔 옛날 사진을 보면 추억이 떠오르지만 그것뿐이었다. 어느 날 민수가 전화를 했다. 엄마, 아버지한테 연락 왔어요. 뭐라고? 할머니 제사 때 볼 수 있냐고. 나는 잠시 생각했다. 아니라고 해. 이제 우리는 남남이야. 알겠어요, 엄마.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봄이었다. 벚꽃이 만개했다. 아파트 단지 안산책로에는 하얀 꽃잎이 흩날렸다.
나는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벚꽃길을 천천히 걸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다. 내 삶을 살고 있으니까. 2023년 봄, 나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였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복지관에 모여서 도시락을 받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배달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낯선 사람의 집 문을 두드리고 도시락을 전달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어르신들은 나를 반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고, 정순 씨 왔어? 어서 와요. 네, 할머니. 오늘 도시락 가져왔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밥 먹고 살아요. 어르신들의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름이 왔다. 손주들이 방학을 맞아 놀러 왔다. 민수의 아들 준호, 지영이의 딸 서연. 할머니, 아이들은 내 품에 안겼다. 나는 아이들을 꼭 안으며 웃었다.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밥 먹었어? 아직 안 먹었어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나는 부엌에 들어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다. 김밥, 떡볶이, 군만두.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식탁을 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가을이 왔다. 나는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다.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아침에 동네 뒷산을 올랐다. 처음에는 숨이 차고 힘들었지만 점점 체력이 붙었다. 정상에 올라 내려다보는 풍경은 언제나 아름다웠다. 동호회 사람들과도 친해졌다.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었다. 남편과 사별한 사람, 이혼한 사람, 혼자 사는 사람.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주고받았다. 정순 씨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네. 처음 왔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나는 웃었다. 저도 그렇게 느껴요.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겨울이 왔다. 나는 혼자 보내는 첫 번째 겨울을 맞았다. 크리스마스도 연말도 새해도 혼자였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크리스마스에는 친구들과 함께 케이크를 먹었고 연말에는 복지관 송년회에 참석했다. 새해에는 아이들이 찾아와 떡국을 함께 먹었다.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2024년 봄. 나는 지금 작은 카페에 앉아 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린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노트북을 펼쳤다. 요즘 나는 글을 쓴다. 내 이야기를, 내가 겪은 일들을 글로 남기고 있다. 블로그를 시작했다. 67세,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내 이야기를 읽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긴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위로가 됩니다.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댓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진다. 내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것.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 남편을 원망하지도 않는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38년이 무의미했던 건 아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아이들을 키웠고, 사랑을 배웠고, 인생을 살았다. 다만, 이제는 내 인생을 산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창밖으로 벚꽃잎이 하나 떨어진다. 나는 미소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그리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한다. 67세, 나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의 배신과 극복,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끝까지 쫓아갔을까요? 포기하고 혼자 살았을까요?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나이가 들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박정순 씨는 67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